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제는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상장 주식이겠지만은 이렇게 그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도할 때 손익을 따지지 않고 손실을 봤어도 매도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부는 이 주식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도 양도소득세는 대주주한테는 과세 대상입니다. 종목당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이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었지만 네. 이르면 2023년부터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이 손익 통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행법상에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대주주 간 이제 1년 동안 주식 차익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손익 통상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2월이 됩니다. 올해 발생한 손실이 내년 이익에 차감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른바 2월 공제 제도가 도입될지 지켜볼 일이고요. 다만 현행 0.25%인 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증권거래 세수가 연 한 5조 넘게 거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세수를 감안해서 완전히 거래세를 정부가 없앨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요즘에 너무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세금 너무 많이 낸다. 뭐 이렇게 좀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그 개인들이 주식시장 참여를 이제 많이 하면서 특정 주식 추천 등을 악용한 투자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이 텔레그램 등에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소위 주식 투자 전문가다 라면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체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이 과거에 나는 높은 수익률을 냈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다는 겁니다. 우와. VVIP 고객이라면서 월 1,000만 원을 넘는 이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손실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요. 또 일부 리딩방의 경우에는 이 가입 회비만 받아놓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료를 이제 환급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거부하거나 위약감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 세력으로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어떤 특정 종목 주식을 매매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 다 갑자기 그 주식만 매매하면 정말로 무슨 작전 세력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외관을 형성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들어갑니다. 감사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예, 본인도 모르게 작전 세력에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원금 손실 사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펀드 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왜 이럽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 이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입니다. 환매 중단 규모가 현재는 384억 원인데 나중에 향후 최대 5천억 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산운용은 지난 2년간 돈 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합니다. 라면서 펀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거래세 상상되지 않은 자매 기업의 이 사채 등 엉뚱한 곳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이 옵티머스사가 서류까지 조작, 위조하면서 투자 내용을 속였기 때문에 펀드 판매처인 증권사들조차도 모르고 당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라면서 연 3% 안팎의 비교적 높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고 또 만기도 최대 1년으로 짧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펀드는 출시한 후에 이제 1조 넘게 판매가 됐는데요. 현재 만기가 남은 잔액이 5,565억 원인데 이들 잔액이 이제 이 원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277억, 167억 합쳐가지고 한 400억 가량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어휴, 정말 큰일 났네요. 자, 그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이달 들어서 수출 감소세가 또 지속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50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5%가 감소했는데요. 사실 이 기간 동안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1.5일이 더 많았습니다. 이 조업일수를 이제 차이를 반영하게 되면 하루 평균 수출의 감소율은 16.2%,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집계에서 품목별로 보니까 승용차가 1년 전에 비해서 36%, 석유 제품은 40% 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박이 35%, 무선통신기가 두 자릿수 이상 수출이 늘어났고 반도체가 2.6%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별로 보게 되면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과 일본, 중동 등에서 수출이 위축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과 싱가포르 시장의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달 20일까지 수입액도 1년 전에 비해서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가시화된 3월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많은 올해 상반기입니다.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 더 큰데요. 어쨌든 온라인 강의, 비대면 수업 등 기존엔 없었던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조금 그런 면에서 또 창의력이 향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중에서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미난 수업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예금에 가입을 하고 심지어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구매한다. 이거 정말 다른 나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실전이라는 모토로 아이들에게 직접 겪어보는 경제교육 현장을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을 통해서 소개하는 교사입니다. 옥효진 부산 송수초등학교 교사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수초등학교 교사 옥효진입니다. 네, 지금 뭐 말만 들어보아도 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우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급 화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만들어서 학급 경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반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 단위인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직업에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정해진 봉급을 미소로 받고 이렇게 미소로는 소득세나 자리 임대료 등의 세금도 내고 과자를 사 먹거나 앉고 싶은 자리를 구매하는 소비 활동, 그리고 신용등급과 저축기간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저축활동, 그 밖에 투자활동, 사업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하면서 생활 속 경험을 통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학급 경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소라는 게 우리가 웃는 그 미소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 웃는 미소를 뜻하는데 저희 반에 뭐 원이나 달러처럼 학급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불러서 뭐 1미소, 2미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뭐 경제학과 나오셨나요? 왜 이렇게 이런 거 잘하세요? 네. 저는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못해서 아이들도 이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엄마 아빠들이 뭐 돈 얘기만 하면 야 무슨 돈 얘기를 해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린이 되고 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몰라서 바보가 됐던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네.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생활화 시키고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나를 아예 정확히 체험하도록 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우 디테일하신 것 같은데 직업을 네. 선택해서 돈을 벌고 쓰는 거. 근데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알아서? 아니면? 네, 직업을 제가 미리 교실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청소부라든지 아니면 급식 도우미 아니면 저희 학급화폐 활동에 필요한 은행원 그리고 통계청 뭐 신용평가위원 이런 직업들을 설정해 놓고요. 네. 미리 공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자격증이나 신용등급을 아이들이 관리해서 하고 싶은 직업에 지원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관리해야 됩니까? 네,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등급이 낮은데 난 되게 좀 높은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러면 떨어져요, 애들이? 네, 일단 미리 제가 기준을 공지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친구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직업을 뽑는데 그 네. 달에는 그 직업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은 어쨌든 만회할 기회가 되는군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합니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데요. 자, 제가 또 놀랬던 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를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잖아요. 우리들에게. 네네. 이거를 학생들한테도 나눠주셨다고.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활동하던 직업들도 네. 못하는 활동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수나 이제 직업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아이들 중에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당장 세금이나 자리 임대료 이런 걸 내야 하니까 네. 아이들이 걱정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네. 저희 반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얼마를 줄지 또 어느 범위로 줄지 정한 다음에 아직 저희 반에 거두어진 세금이 하나도 없어서 네. 복채까지 발행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원래 나눠줄 때 나라에서 걱정했던 거를 똑같이 그 학급에서도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반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이 그냥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빚을 내서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적당한 금액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급하는 범위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자. 아니다. 직업이 있는 친구들에겐 주지 말자. 공무원은 빼고 주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정말 살아있는 경제교육인데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지지해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니까 네. 아이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실제로 한 건가요?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요. 저희 6월 이제 13일부터 등교 계약하고 나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작한 지는 3주째 접어들고 있어요, 올해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효과를 노리시고 할 텐데, 무엇을 노리시고 이런 수업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나중에 커서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돈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세금 내는 제자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학년 일반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힘들 텐데도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 상황이 끝나면 그동안 못했던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세금 내는 날인 거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와, 정말 저도 한번 초대받아서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내는 아이들 옥효진 부산 송주초등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뒷끝장렬
대명사. 누구? 김태호 여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고 수 있나요? 네, 뒷끝장렬 2 김현성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사실 뒷끝장렬은 접니다. 자, 네. 오늘의 한번 만나겠습니다. 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과정의 막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을 폭로해서 미국 정가는 물론 지금 남북 관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결과라면서 문 대통령을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해서 한반도의 분란을 자꾸 조성해가지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뭘 자꾸 팔을 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 분만 판다해서 오늘 깊게 파볼 인물 누군지 여러분 딱 아시겠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글로벌하게 가는데. 네, 글로벌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를 판다.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평론가님, 존 볼턴 보좌관은 누굽니까?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테고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어찌됐든 회자된 게 그 과거에 아들 부시 아시죠? 네. 부시 부자가 대통령을 했고 아들 부시가 재임했을 때 그 국무부 차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무부 차관을 하면서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뭐 아무튼 좀 강성 어찌됐든 갈등주의자 그러니까 뭐 전쟁주의자 그러니까 대북 선제 타격이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굉장히 좀 앞서서 이런 어떤 대북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이어왔고 국무차관 이후에는 미국의 유엔 대사를 하면서 그 당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대북 제재안을 적극적으로 이게 만들어서 통과시킨 장본이긴 하고요. 트럼프 1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안보보좌관, 그러니까 되게 다들 어떻게 보면 이 볼턴을 안보보좌관 시킬 때부터 대북 문제는 이제 완전히 틀린 거 아닌가? 이게 대북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너무 다른 안보보좌관이 선임이 되니까 사실 좀 이렇게 걱정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노선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어찌됐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트위터로 해고하는 뭐 그런. 그렇죠. 이제 뭐 강경 매파라고 하면서 호전광 또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우리를 좀 걱정하게 했는데 트럼프가 그 사람을 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을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하고 볼턴하고 성향이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을까요? 1년 6개월이나? 그럼 트럼프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 영화 바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바이스. 딕 체니 대통령.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최고의 실권자는 딕 체니 부통령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모든 외교안보 정책들은 딕 체니가 다 한 거다. 그때 보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영화 보면 아버지 때도 딕 체니가 중용됐던 사람이잖아. 어이 딕, 나 대통령 나올 건데 좀 도와줘. 싫은데 도와주면은 외교안보 너 맘대로 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거의 뭐 외교안보 다 하는데 거기도 볼턴이 나옵니다. 그렇죠. 볼턴이 약간 잠깐 나오거든요. 네. 야 우리 사람 누구 있지? 볼턴이 있잖아.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정부가 이제 레이건 이후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까지가 공화당 정부가 쫙 오는 데 있어서 볼턴은 항상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싱턴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출신이 아니고 이제 TV 쇼 하던 사람이 당선 자기도 생각도 못했다면서요. TV 쇼는 나중에 잠깐 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어쨌든 원래 디벨로퍼 사업한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물론 아니 대중적으로 파이어 되나요 오늘? 네, 어프렌티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본인도 대통령 당선될지 몰랐다. 막 웨딩 보도도 나오고. 저희 그 방송 보면서 저렇게 파이어 외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니 말도 안 된다. 이은재였지. 네. 미국판 이은재 있잖아. 사퇴하세요. 그거나 똑같네. 그만 두세요. 해고합니다. 그러네.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자. 파이어가 불이아가 아니었군요. 어쨌든. 근데,
어디까지 했지? 근데 네, 그런데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과정을 보시면 공화당 주류들은 다 동을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폴 라이언 하원 의장부터 공화당 주류 다 등을 돌려요.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인재풀이 없어. 그럼 뭐로 찾아야 되지? 그러다 보면 예전에 그 봉공화당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들을 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마 볼턴에 들어갔겠지.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있어서 야 나는 몇 판을 중용할 거야. 비둘기판을 중용할 거가 아니라 인재풀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외교 안보 식견이 없다고 제가 감히 미국 대통령에게 그 미국 대통령은 외교 안보 식견이 없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볼턴 책에 나와 있잖아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하고 회담하는데 니네 나라는 핵보유국이었냐? 이랬다는 얘기를 보면. 아니 근데 원래 볼턴은 핵에 대해서 매우 잘 알던 사람이고 예전부터 그리고 폼페이오나 비건 같은 경우는 워낙 그쪽에 모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답답해서 트럼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보면 인재풀 없는 건. 그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고 보면 그 미국은 약간 군산복합체 여전히 사실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어떤 산업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이스에도 사실 그런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군산복합체가 배후에서 공화당의 핵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나오는 게 이제 딕 체니를 중심으로 한 어떤 미국의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움직이는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볼턴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앉힌 거죠. 이게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앉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몫으로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고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회고록을 쓴 이유부터 시작해서 회고록에 미치는 영향 회고록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람이 써낸 회고록은 결국 트럼프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트위터로 해고당했으니까 사이는 좋은 건 아니죠. 집중적인 저격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테레사 메이 총리의 일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미국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대로 니네들은 핵보유국이었냐 뭐 이런 얘기들. 네. 거기다 뭐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가지고 나 재선해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줘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시진핑하고 저 푸틴은 그렇게 저 트럼프를 만만하게 생각했다. 단둘이 있으려고 했다. 저 배석자 다 빼고 해. 그래야지 합작이 되니까. 아니 왜냐면 저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저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산전주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업으로. 근데 사고가 잠시 좀 다른 영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와 국제 관계라는 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기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저격하려는 게 맞죠. 뭐 돈을 벌라는 것도 좀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볼턴이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24억이나 받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과 각을 쥐고 나와서 회고록 쓰고 강연하고 해서 돈 버는 게 항상 많이 봤던 풍경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최순실 씨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미국 보면 진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진짜 미국 수정헌법대로 진짜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책 못 쓰죠. 누가 나와도 어떤 정부.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뭐 고위직을 먼저 해야지. 그렇죠. 고위직 할 수 있을까? 쓸 거예요, 회고록 나중에. 제가 한 거 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볼턴 회고록이 원래는 사실은 저 아침 조간신문 국제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밌잖아요. 우스갯소리도 많고 뭐. 근데 국제면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조간신문 탑1랑 3면까지 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건 왜 그러냐? 그 트럼프를 얘기를 하다고 트럼프의 외교안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북미 관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 삼각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조금 비치는 파장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지금 어쨌든 현재 오늘 이 시점 버전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맞춰서 책이 딱 나와서 공교롭게도 볼턴이 이걸 뭐 당연히 의식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 그거와 우리나라 지금 남북 관계가 맞물려지면서 국내 이 외교안보 라인에 미치는 파장이 여간 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앞다투어 갖고 전 매체가 무슨 단독이라는 말로 그리고 뭐 속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건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볼턴이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뭔가 자부심
뭔가 이걸 꼭 남겨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트윗으로 해고당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어떤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목적은 사실 트럼프 재선을 반대하고 재선은 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서 엊그제 트럼프의 첫 번째 유세가 뭐 100만 명 모이겠다고 예상했는데 10,000명 정도밖에 안 모여버렸잖아요. 우리 그 K-팝 팬들과 틱토커들의 어떤 그런 노쇼 운동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욕스럽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 보면 트럼프의 진정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화를 위한 뭐 진정성이라든가 남북 문제를 진전을 위한 진정성이 아니라 그냥 쇼를 위해서 했다. 네. 트럼프가 뭔가 판문점 쇼를 한 거고 이건 자기가 그냥 쇼처럼 마치 방송 프로그램 하나 만들듯이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 트럼프는 맨날 주한미군 왜 거기 두냐.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걸 별로 상관도 없는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매번 그 의제와 상관없는데 갑자기 툭툭 얘기했다는 거죠. 방위비는 왜 우리는 뭐 300억 이상 수출 무역에 이런 그 격자를 보는데 왜 50억 이상 못 받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공개돼서. 네, 저는 사실 기분 나쁜 게 이거더라고요. 그 볼턴 회고록 요약 나온 거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다니면서 사실은 진정성도 없이 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저는 불쾌하던데. 우리는 모두 이제 동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미 관계를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피로 맺은 혈맹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의 저런 언행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찌 보면 개인의 또 얘기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 고위직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장인데 고위직의 입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들은 상당히 부적절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들 마음을 되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이제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판문점 회담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막 트럼프 대통령 당신 오지 마. 억지로 막 둘이 할게. 못 타러 와 이러는데 억지로 막 끼려고 그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라도 우리나라 판문점에서 북미회담 하는데 그럼 가야지. 당연히 빠지는 게 이상하죠. 왜 빠져? 우리가 주인.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이제 억지로 끼려고 그랬다라고 볼턴은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볼턴의 표현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봐요. 그럼 뭐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볼턴 회고록을 당연히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간접적으로 봤을 때 제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건 뭐 일종의 뭐 진실 게임일 수도 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 갔다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바로 날아가서 미국 북미회담 성사시킨 이 부분에 대한 거. 네. 그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한다고 한 게 맞아? 아닌데 정의용 실장 당신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미국이랑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얘기 건데 이 얘기가 제가 왜 눈이 갔냐면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판문점 회담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뭐 나름대로 잘 굴러갈 땐 얘기가 안 나왔는데 항상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비핵화 회담이 깨지면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 북미 회담 시작이 언제냐? 정의용 실장이 평양 갔다 와서 판문점에서 자,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국 가겠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설득해서 북미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이게 시작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핵폐기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즉 미국의 핵 자산을 핵우산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그걸 정의용 실장이 북한의 핵폐기라고 뭐 실수로 오용을 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미국 가서 얘기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볼턴이 그대로 책에 쓰고 있다. 어찌됐든 연변 핵 폐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김태현 변호사는 저렇게 해석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중요했겠죠. 저는 70%는 오히려 이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이란 전제로 보면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어떤 뭔가 자존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외교안보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은 한 건 아는데 국정이란 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권력을 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그것도 무한 책임이거든요.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안 받쳐줘서 안 됐습니다. 나는 정말 경제정책을 잘했는데 외국에서 난리가 나서 안 됐습니다. 이건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을 진 사람의 국정에 대한 무한한 결과 책임인데 어쨌든 오늘은 현재 버전으로 남북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비핵화 문제 진전이 없고 그랬을 때도 그 타이밍에서도 그러면 진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있는 게 맞아? 그거를 우리 정보당국 외교안보당국 제대로 해석한 거 맞아? 제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이 사태 여기까지 지금 과정을 끌고 온 거 맞아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 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잘못한 거를 무슨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에 책임을 묻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뭔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외교안보 정책 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랑 김태현 변호사가 이래 다투는 것 자체가 볼턴이 원하는 것 같아요. 뭘 원하는 거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볼턴의 의도고 근데 그 볼턴의 의도대로 우리가 굴러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볼턴은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얘기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왜 이런 말 한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던 외교안보의 책임자가 아직 정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을 발설하고 그 내용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이해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의용 실장이 정확하게 미국에 어필을 했다고 보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고. 다만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로 그 국가 원수라고 볼 수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는 그 배경과 상관없이 저는 너무 그 사람 자체가 좀 조현병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뭐 할 말씀 있어요? 아니요, 뭐 다 앞서 하셔도. 본인도 저는 아까 솔직히 말하면 뭘 가지고 조현병 환자 같다라고 표현해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요.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건 자유로운. 그러니까 다만 상대 이제 국가 원수를 좀 비하하는 표현들 너무 무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모두가겠어요. 모두가게. 이 외교안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내용인 건데 그럼요. 그거를 이렇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다 공개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도 그랬대잖아요. 국가기밀 누설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출판은 시켜준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범죄 수익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뉴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나와 다른 듯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작가 탁재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네, 탁재영 PD님은 사실 딱 보면 연예인 필이 좀 나요. 아, 진짜요? 네, 지금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나 근데 파란색 마음만이라도 좀, 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너무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게 꼭 좋은 말은 아닐 텐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하얀색 이렇게 선글라스 끼시고 가운데는 파란색 렌즈에다가 꽁지머리 하시고 사모아에서 특히 직접 구매하셨다는 셔츠 입고 오셨는데요. 탁 PD님은 탁현민 비서인가요? 그분하고 무슨 친척 관계입니까? 뭐 종씨의 동갑이어서 나중에 친구가 된 케이스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뻔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같은 가족이네요. 네네. 성격은 어때요? 네, 뭐 친구로서 뭐 이야기할 때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네. 왜 말이 빨리빨리 안 나오죠? 제가 10년간 나왔다는 거 잊어버리셨죠? 좀 독특하신 분들 같은데요, 탁시분들. 글쎄, 통만 가지고는 너무 지나친 일반화에 어려워. 내가 본 사람 딱 2명밖에 없어, 탁시를 지금까지. 자, 이번에 제가 오프닝으로 좀 한번 쉬어가기 한번 해봤고요. 탁현민 비서관님인가요, 이번에?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탁재영 PD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이 있더라. 네. 네, 뭡니까? 요즘 진짜 한강만 나가봐도 분위기가 달라요. 자전거가 요새 난립니다. 네. 이게 접촉이 안 되는군요. 사람들하고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가디언지라는 네. 오래된 신문이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지금 자전거 타기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자전거 관련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미국 전역에서 평소에 비해서 자전거 숫자가 아주 대폭 증가를 했고 뭐 남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자전거 숫자가 지금 100%가 증가했대요. 네. 그리고 4월 중 그 성인용 레저 자전거의 판매고가 예년의 3배에 이르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현재 그래서 미국 최대 자전거 판매점이죠. 헬포드라는 회사의 주식이 뭐 전월 대비 17%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미국 락다운이 실행된 3월 23일 이후에는 자전거 장비 판매량이 또 500%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전거 잘 타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타가지고요. 네. 좀 약간 엎드려서 타는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 산악 로드 자전거라 그러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류를 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잘 타는데 요즘 다 까먹었어요. 뭐 자전거 타기는 절차적 기억이라서 절대 안 까먹는다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절차 너무 오래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진행시켜 보셔가지고. 네, 근데 우리 7182 쓰시는 분께서 컨트리 꼬꼬 탁재훈 형님도 탁시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배 씨입니다. 원래 배 씨예요? 그분은 배성우 씨입니다. 네. 그럼 탁재훈은 누구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본명이 배라는 거죠. 네, 근데 왜 탁이라고 썼죠? 예명을 그렇게 정하신 거죠. 네. 저는 탁재형 그래서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아니랍니다. 이분 7182님. 자, 그건 그렇고요. 왜 자전거가 인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 일단 자동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멀리 조금 떨어지게 되죠.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상대방이랑 뭔가 좀 가까이 타려고 해도 1.5m 이내로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한 자전거에 2명 타는 거 있잖아요. 앞뒤로. 요새는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자전거도 이 투명 스크린이 설치된 자전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하고 뒤에? 네네네. 그럼 연인끼리 타도 웃기겠네요. 근데 뭐 여튼 뭐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과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이 자전거 출퇴근에 새롭게 눈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또 타게 되면은 체력이 증진돼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또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러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이 폐쇄성 폐질환이거든요. 이게 걸릴 가능성을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심혈관 기능도 개선되니까 이게 자전거 인기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안장에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타면 별로 안 좋다고 또 그러던데요. 이제 남성용 그 전립선 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이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안쪽이 이렇게 파인 전립선 안장이라는 게 안장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네네네. 또 그걸 이용해 주시면 이제 전립선 건강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는 참 이상한 게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전에도 자전거 열풍이 쫙 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가 또 쭉 내려갔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전거 업체들이 그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 자전거가 다 같은 자전거가 아니다. 엄청 비싸요, 자전거.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되게 그냥 생활 자전거 이런 거 위주로 좀 경제적인 거 위주로 찾으셨다면 맞아요. 이제 같은 자전거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자전거의 장르를 좀 구분해서 타기 시작했고. 막 폼나는 거 타고. 그래서 뭐 로드 자전거라 그래서 정말 뭐 길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거 아니면 뭐 MTB라 그래가지고 좀 오프로드에서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 이런 걸 타기 시작하면서 또 기왕이면은 좀 좋은 자전거 이런 거 위주로 타시다 보니까는 이제 자전거들이 막 고가 제품들이 막 팔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인기를 구가를 했었는데. 2016년 이후에 이제 경기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또 공유 자전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따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게다가 그때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졌습니다. 아,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타기 열풍이 조금 사그라드는 느낌이 아닌가 그랬는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붐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5월 21일 발간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르면 1분기에 전국 자전거 판매점의 매출이 전년 1분기 대비해서 45% 증가를 했고요. 매출이요? 네네. 엄청 좋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였던 2월과 3월에는 판매량이 각각 36% 그리고 69%나 뛰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열풍에 힘입어서 국내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사실은 원래 타이완 업체인가? 거기가 생산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타이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자전거 생산 1, 2위 업체가 모두 이 타이완 업체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늘면서 공장이랑 판매 회사를 포함해서 이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특수가 가능한 거에는 타이완이 이 코로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진자 수가 446명에 그친 상황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도 7명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사태 초기부터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던 데 이제 힘입은 바가 크죠. 근데 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냐? 근데 우리랑은 좀 다르죠. 단순 비교하기가 네,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타이완이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유엔으로부터 주권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이제 대외 관계의 어떤 복잡도가 적죠.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구도 싶습니다. 적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면적도 좁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중국제 자전거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값싸게 많이 팔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자전거도 그것 때문에 좀 고사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고급 사양, 그리고 가성비가 있으면서도 품질 좋은 자전거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그런 것들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뭔가 좀 잘 맞은 게 요즘 자전거 도로가 또 정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려면 탈 수 있을 만한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는 당연히 있고, 그렇죠. 이 도로들이 시내하고도 연결되면서 자전거 우선 도로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렇죠. 자전거 타기가 되게 쉬워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이제 녹색당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도심을 자동차한테는 최대한 죄송합니다. 도심을 자동차한테는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면서 자전거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도로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를 해버리고, 네네. 그런 것들을 자전거 도로로 바꾸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네, 데죠? 그래서 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느 이달고라는 시장님이 지금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당 출신이지만 녹색당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시내 전역을 최고 속도 30km 구간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어차피 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가도 자전거가 더 빠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전거 네네. 이용이 좀 더 활성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대기질도 좋아지고, 덩달아서 시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파리 시내 주차장 수를 6년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장하겠다라는 그렇죠.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분이 좀 미울 법도 한데, 네. 또 이 발상을 바꿔보면은 그렇다면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쾌적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달리기 조깅하는 분하고 부딪혀가지고 엄청나게 돈 물어주신 분 사건을 몇 개 맡아가지고. 아, 네네네네. 그분은 이제 앞으로 자전거 절대 안 타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전거 전용 도로도 보면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좀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라 그러죠. 전기로 구동되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못 떠나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된 교통수단 자전거에 대한 얘기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